하버드 박사가 왜 가야금을 연주하죠? 이 질문은 연주를 끝낸 직후, 인터뷰 도중, 혹은 낯선 이와의 짧은 대화에서도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입니다.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표정도 있었고, 가볍게 웃으며 던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순수한 놀라움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미묘한 거리가 그 안에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언제나 같은 대답을 하곤 하죠. 국악은요, 제 인생을 바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캐슬러입니다. 미국 보스턴 출신이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서양음악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전공했고 대학에서는 바흐와 브람스를 강의했습니다. 음악 이론, 특히 조성과 화성의 수학적 구조를 분석하는 일에 몰두했고 고전파 음악의 엄격한 논리와 형식미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베토벤의 소나타 형식을 해부하고 바흐의 푸가를 층층이 분석하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죠. 그런 제가 지금은 서울의 한 국악 연습실에서 가야금을 연주하고 산조의 호흡을 공부하며 국악 이론을 후학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전히 다른 두 세계에서 살아온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저에게 이 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음악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시작은 의외로 아주 작고 조용한 순간에서 찾아왔습니다. 박사 논문 주제를 고민하던 겨울, 저는 전통음악의 조성 체계에 대해 비교 연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 속에서 저만의 독창적인 질문을 찾기 위해 저는 유럽을 넘어 아시아의 음악까지 시선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가가쿠, 중국의 고쟁, 인도의 라가처럼 서양 음악과는 다른 구조를 가진 음악들을 훑어보다가 아주 우연히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산조 가야금 독주 김죽파류. 무심코 재생한 영상 속에는 한 여인이 나무로 된 악기를 무릎에 올려두고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공명통 위에 9개의 줄이 평행하게 놓인 악기, 처음 보는 낯선 모습이었지만 그것보다 먼저 귀를 사로잡은 건 소리였습니다. 일정한 박자도 반복되는 멜로디도 없이 그저 흐르는 듯한 음악. 예측할 수 없는 흐름 속에서도 묘한 질서와 감정의 결이 있었습니다. 그 음악을 듣는 동안 저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양 음악에서 늘 강조되는 화성적 진행이나 명확한 조성감, 규칙적인 리듬 패턴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마치 사람의 목소리처럼 자유롭게 흐르는 선율, 갑자기 빨라졌다 느려지는 템포, 그리고 하나하나에 실린 미세한 농현과 여음이 있었습니다. 그건 음악이라기보다는 누군가의 오래된 이야기 같았습니다. 떨리는 숨결 같았고 한밤중 홀로 읊조리는 독백 같았습니다. 눈을 감고 듣는 순간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음악 이론이 소용이 없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조성, 화성, 리듬, 대위법 마이너스 그토록 복잡하게 분석해온 서양 음악의 구성 요소들은 이 한 곡 앞에서 무력해졌습니다. 청각적으로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오음 음계를 기반으로 하지만 서양의 펜타토닉 스케일과는 전혀 다른 선율 진행. 규칙적인 박자는 느껴지지 않았지만 장구 반주와 함께 어떤 내재된 호흡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음의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한 음을 내고 나서 그 음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진동하며 여러 다양한 표정을 짓는 것 같았습니다. 서양 악기로는 불가능한 농현과 퇴성, 추성의 기법이 음 하나에 깊은 감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음악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말도 없고 가사도 없고 이해할 수 있는 형식도 없는데 왜 그 소리는 제 마음을 울렸을까요? 영상이 끝난 뒤에도 저는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감정이 복받친 것도 아닌데 그저 조용히 마음 깊은 곳이 젖어드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산조의 느린 장단이 맴돌았고 아련한 멜로디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수업을 준비하며 바흐의 평균율을 정리하는 손은 멈추지 않았지만 마음은 계속 산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그 소리에 이토록 끌리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하버드 도서관에서 한국 전통음악에 관한 모든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제가 들은 것은 가야금 산조라는 음악 장르였고, 그것은 19세기 말에 형성된 독주 기악음악이라는 것을. 산조란 흩어진 가락이란 뜻으로 다양한 민속 음악의 선율을 독주 악기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양 음악사에 비하면 매우 젊은 음악 형식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랜 한국의 정서와 미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산조의 구조적 특징인 진양조 마이너스 중모리 마이너스 중모리 마이너스 자진모리로 이어지는 장단의 변화는 느린 템포에서 시작해 점차 빨라지는 구조로 이는 서양 음악의 소나타와는 완전히 다른 드라마를 만들어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넘기기엔 감정이 너무 깊었습니다. 그것은 연구 주제를 향한 학문적 흥미가 아니라 내면에서 울리는 무언가의 부름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야만 한다는 걸. 영상이나 음원으론 절대 전해지지 않는 그 진짜 울림을 느끼기 위해선 한국에 가야만 했습니다. 사라, 정말 가야 하는 거야? 지도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당혹감이 엉켜 있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 앉아 제 계획을 설명하는 내내 저는 그의 표정이 점차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산조는 분명 흥미로운 연구 주제야. 하지만 그건 미국에서도 할 수 있어. 한국 음악학자들의 논문을 번역해서 읽고 녹음된 자료를 분석하면 되지. 굳이 한국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학문적 분석만이 목적이라면 한국에 직접 갈 필요는 없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다른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논리가 아닌 직관의 소리였습니다. 교수님, 저도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직접 가서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선택이니 존중하마. 하지만 학계에서 입지를 다지기 시작한 이 시점에 방향을 바꾸는 건 위험한 도박이라는 걸 알아도 친구들의 반응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미쳤어? 하버드 박사과정에서 한국 가야금이라니? 전공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대체 왜? 특히 박사과정 동기인 제니퍼는 제 결정이 경력에 해가 될까 노골적으로 걱정했습니다. 사라, 너 지금까지 쌓아온 전문성이 있잖아. 바로크 음악 분석으로 이미 2편의 논문을 학술지에 실었고 그 방향으로 가면 좋은 대학에 자리 잡을 수 있을 거야. 지금 와서 방향을 바꾸는 건 모험적이긴 한데 현명하진 않아 보여. 그녀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흐의 대위법과 화성 진행에 관한 논문으로 학계에서 인정받기 시작했고 그 방향으로 계속 연구한다면 안정적인 학술적 커리어를 쌓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영상을 본 이후 저는 더 이상 이전의 연구에 같은 열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과의 전화 통화는 더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의 결정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아버지는 분명한 실망감을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하버드에 들어가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잊었니? 그 모든 노력과 시간을. 그걸 다 뒤로하고 한국에 무슨 가야? 뭐라고? 가야금이요, 아빠. 그래, 그것 때문에 내 커리어를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거니? 정말 이해할 수가 없구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반응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하버드에 입학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저는 그 길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창가에 앉아 보스턴의 겨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버드 야드의 고풍스러운 건물들, 찰스강에 얼어붙은 물결, 모두 제게 익숙하고 안전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 모든 익숙함과 안전함을 뒤로하고 완전히 낯선 세계로 뛰어들려는 참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잠시 의심이 스쳐갔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확신.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무언가를 발견한 듯한 명료함. 저는 비행기 표를 예매했고 그렇게 서울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밟는 한국 땅. 주변의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습니다. 공항 안내방송은 제가 조금 배운 한국어로도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흘러나왔고 주변의 모든 표지판은 한글로 가득했습니다. 공항에서 도심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니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큰 빌딩들 사이로 낯선 한글 간판이 스쳐 지나갔고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모습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에 들어섰는데도 오히려 마음은 고요했고 오래전부터 예정된 여정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첫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가져온 가이드북을 펼쳐보았지만 제가 찾는 건 관광지가 아니라 산조의 소리였습니다. 다행히 사전에 국립국악원에 이메일을 보내두었고 다음 날 그곳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첫 일주일은 국악 자료를 수집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국립국악원 도서관에서 산조 관련 책을 읽고 다양한 연주 녹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책과 녹음만으로는 뭔가 부족했습니다. 그 진짜 울림, 제가 영상에서 처음 느꼈던 그 감동을 다시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 저는 국립국악원에서 열린 가야금 산조 연주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박지원 선생님은 국악원에서 오랫동안 가야금 연주자로 활동하셨고 지금은 후황양성에 힘쓰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공연 후 짧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고 저는 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하버드에서 음악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우연히 가야금 산조 영상을 보고 너무 감동받아서 직접 듣고 배우러 왔습니다. 선생님은 놀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하버드 학생이 가야금 산조라니 대단하군요. 그런데 왜 하필 가야금을 선택하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소리가 제 마음에 닿았어요. 서양 음악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다음 날 그분의 연습실을 방문해 보라고 제안하셨습니다. 이튿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선생님의 연습실을 찾았습니다. 향나무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는 방 안에는 여러 대의 가야금이 놓여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산조 가야금 몇 대가, 그리고 반대편에는 조금 더 큰 25현 가야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말씀하신 대로 김죽파류 산조에 관심이 있으신 거지요? 네, 그 영상이 저를 이곳까지 오게 했습니다. 선생님은 가야금 하나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럼 직접 들어보세요. 선생님의 손이 줄 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느리고 조용한 선율이었습니다. 진양조의 장중한 흐름. 하나하나가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명확했고 각 뒤에 이어지는 여운은 마치 호수에 퍼지는 파문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점차 템포가 빨라지며 중몰이로 넘어갔고 선율은 더 다채롭게 변화했습니다. 저는 그저 숨소리를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실제로 눈앞에서 듣는 가야금 소리는 영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생생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음색의 다양함이었습니다. 같은 음이라도 손가락으로 튕기는 방식, 강도, 그리고 뒤이어오는 농현에 따라 완전히 다른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 저는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가야금은 직접 손으로 줄을 만져야 그 진짜 소리를 알 수 있어요. 만져보실래요? 그렇게 저는 생애 처음으로 가야금을 만져보게 되었습니다. 손끝에 닿은 나무의 온도, 줄을 튕겼을 때의 떨림. 그것은 소리가 아니라 어떤 존재의 심장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저 이 악기를 배우고 싶어요. 그 말은 제게도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원래는 연구 자료만 수집하고 돌아갈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가야금을 배우겠다고 하다니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제 삶이 큰 전환점을 맞이했음을 직감했습니다. 박지원 선생님은 북촌에 있는 작은 국악 연습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전통 한옥을 개조한 공간으로 그곳에서 김명주 선생님이 여러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그곳에서 산조가야금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연습실 문을 열던 날, 저는 무척 긴장했습니다. 좁고 오래된 건물이었고 계단은 삐걱거렸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실내에 들어서자 한켠에 가지런히 놓인 가야금들, 그리고 바닥에 앉아 줄을 조율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외국인으로서 그 한복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가야금 배우고 싶어요. 제 한국어는 너무 서툴러서 말할 때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다행히도 김명주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5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셨는데 말수는 적으셨지만 눈빛이 참 따뜻했습니다. 앉으세요. 오늘부터 함께 공부하는 거죠? 연습실에는 저 외에도 5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이었고 한 명은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곧 자신들의 가야금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첫 수업에서 저는 가야금을 잡는 자세와 기본적인 주법을 배웠습니다. 서양 현악기와 달리 가야금은 오른손으로 줄을 튕기고 난 후 왼손으로 줄을 눌러 높이와 표현을 조절합니다. 특히 농현은 왼손의 미세한 움직임으로 만들어내는 독특한 표현 기법이었습니다. 손톱은 반드시 이렇게 다듬어야 해요. 너무 길거나 짧으면 소리가 달라집니다. 선생님은 오른손 손톱의 정확한 모양과 길이를 보여주셨습니다. 가야금 연주자에게 손톱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소리를 만드는 핵심 도구였습니다. 손톱 하나하나의 상태가 소리의 질을 좌우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평소에 짧게 자르던 손톱을 기르기 시작했고 날마다 세심하게 다듬었습니다. 가야금을 배우면서 가장 큰 충격은 산조를 배우는 방식이었습니다. 산조에는 악보가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전통적인 산조 교육 방식에는 악보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해요. 그냥 저를 따라오세요. 선생님이 연주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그대로 따라해야 했습니다. 서양 음악에서처럼 악보를 읽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손끝과 호흡을 눈과 귀로 직접 느끼고 따라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정확히 어떤 음을 연주하는지 파악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농현은 단순히 음을 떨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담는 거예요. 선생님은 여러 종류의 농현을 보여주셨습니다. 작은 농현, 큰 농현, 굵은 농현, 가는 농현.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다른 감정을 표현하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행복이나 기쁨은 보통 굵고 빠른 농현으로, 슬픔이나 그리움은 느리고 깊은 농현으로 표현된다고 했습니다. 제 손은 선생님의 세밀한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멜로디가 흐르는가 싶으면 금세 끊기고 리듬을 잡으려 하면 사라지고 다시 따라가려 하면 더 깊은 감정이 덮쳐왔습니다. 저는 그 복잡하고도 유려한 곡선을 따라가지 못한 채 자꾸만 실수했고 손끝은 어느새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어느 날의 연습은 특히 좌절스러웠습니다. 같은 구절을 수십 번 반복했지만 도저히 선생님의 연주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양 음악에서는 미리 정해진 템포와 박자, 정확한 높이, 그리고 해석의 범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조는 달랐습니다. 같은 프레이즈라도 그날의 감정, 연주자의 상태, 심지어 듣는 이의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 유동성이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선생님, 이 부분이 지난번과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조금 다르게 해봤어요. 산조는 그날의 마음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요. 이런 대화가 처음에는 저를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베토벤 소나타를 연주할 때는 악보에 충실하고 작곡가의 의도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석의 여지는 있었지만 서양 클래식 음악에서는 정확성이 표현보다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산조에서는 그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몸보다 마음이 더 지쳐갔습니다. 언어도 안 되고 음악도 따라가지 못하고 제 존재 자체가 이 연습실의 이질적인 요소 같았습니다. 어느 날 연습이 끝나고 김명주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왜 악보 없이 해요? 그러면 저는 잘 못 따라가요. 제 목소리에는 좌절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아주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산조는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귀와 가슴으로 듣는 음악이에요. 틀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마음이 빠지면 그게 진짜 실수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정확히 맞히는 음악, 정답이 존재하는 음악을 해왔던 저에게 그 말은 한 편의 시 같았습니다. 실수는 괜찮다. 다만 마음은 있어야 한다니.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사라 씨는 서양 음악에서 정확한 연주를 중요하게 배우셨을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하버드에서는 한 음이라도 틀리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특히 바흐 같은 작곡가의 작품은 완벽해야 했습니다.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서양 음악과 국악은 다른 길을 걸어왔어요. 서양 음악은 작곡가가 중심이 되고 연주자는 그 작품을 충실히 해석하는 역할이죠. 하지만 우리 국악, 특히 산조는 연주자가 곧 작곡가예요. 김죽파 선생님의 산조, 최옥삼 선생님의 산조가 다른 이유가 그거예요. 각자의 느낌과 해석, 인생이 담겨 있으니까요. 그 말씀은 제게 깊은 통찰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음악적 차이가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였습니다. 서양 음악이 구조와 형식, 완벽함을 추구한다면 산조는 흐름과 순간, 그리고 진정성을 중시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연습실에서 악기를 켜기 전 항상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어떤 날은 선생님의 호흡만을 따라가며 하루 종일 한 프레이즈만 반복했습니다. 때로는 같은 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농연하는 연습만 했습니다. 같은 음이라도 어떻게 떨리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감정이 표현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점점 손끝의 감각이 살아나고 음 하나에 담긴 정서를 이해하게 되면서 그 낯설던 산조의 호흡이 제 안으로 천천히 스며들기 시작했죠. 서양 음악에서 배웠던 것들이 쓸모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이 새로운 시각에서 산조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듯했던 두 음악 세계는 조금씩 제 안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6개월의 체류 기간이 지났지만 저는 한국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가야금의 매력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고 이제 막 그 문턱을 넘어선 느낌이었습니다. 비자를 연장하고 하버드에는 원격으로 연구를 계속한다는 계획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지도 교수님은 비록 걱정은 했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내가 정말 그곳에서 찾고 있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내 열정은 존중한다. 하지만 논문만큼은 잊지 말아라. 결국 내 학문적 정체성이 너를 지탱해 줄 테니까. 그의 말씀은 옳았습니다. 저는 학자였고 그 정체성은 여전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국악원과 도서관에서 연구를, 밤에는 연습실에서 가야금을 배우는 이중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점차 한국 음악의 이론과 역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연구와 연주가 서로를 보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 안에서 외국인 여성으로 국악을 배우는 일은 의외로 많은 시선을 받았습니다. 와, 외국인이 가야금을 해요? 대단하시네요. 근데 그걸 진짜 잘 이해할 수는 있나요? 한국 사람도 어려워하는 우리 음악을 외국인이 배운다고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말들이 반드시 악의는 아니었겠지만 어딘가 경계가 느껴졌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조용한 거리감.
때로는 제 연주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무대에서 소개될 때조차 외국인 국악 연주자라는 수식어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문화적 충돌은 음악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같은 연습실 학생들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술을 떠입에 넣었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너무 맵고 짜고 낯선 맛에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저도 계속 먹었습니다. 캐슬러 씨, 한국 음식 괜찮아요? 너무 맵지 않아요? 아, 네, 괜찮아요. 조금 맵지만 맛있어요. 입에서는 불이 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용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모여 조금씩 한국 문화에 적응해 갔습니다. 양념이 강한 음식, 바닥에 앉아 식사하는 방식, 연장자를 존중하는 예절.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점차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연습실 근처 차집에서 다른 제자들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학생이 물었습니다. 캐슬러 씨, 외국인이 우리 음악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논문 쓰려고요? 그 질문에는 약간의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양의 학자들이 한국 음악을 단순히 연구 대상으로만 취급한다는 뉘앙스였죠. 사실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땐 이미 오랫동안 가야금을 배우고 있었고, 저는 더 이상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이 소리가 좋아서요. 제 마음에 닿는 뭔가가 있어요. 그 대답은 진심이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의구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친절하게 대화를 이어갔지만 그 눈빛에서 저는 여전히 외부인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럴 때면 제 자신에게 다시 물어보곤 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 길을 가도 괜찮을까? 내가 이 소리를 진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일까? 때로는 밤중에 홀로 가야금을 켜며 그런 의문에 잠기곤 했습니다.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산조의 가락을 반복하며 제가 진정으로 이 음악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역사적 맥락이 다른 제가 과연 산조의 정서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을까? 하루는 특별히 낙담한 날이 있었습니다. 연습실에서 다른 학생들이 쉽게 따라하는 구절을 저만 계속 틀리게 연주했기 때문입니다. 김명주 선생님은 인내심을 갖고 반복해서 보여주셨지만 저는 계속 실수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연습실을 나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건 내 음악이 아닌데. 그때 문득 강물 위로 비치는 달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파도에 일렁이는 모습이 마치 산조의 농현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들고 나는 호흡, 규칙 속의 불규칙, 그 모든 것이 갑자기 산조와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산조는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을 담은 음악이라는 것을. 모든 음악은 결국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이고 감정은 국경을 초월한다는 것을. 슬픔, 기쁨, 그리움, 분노. 이런 감정들은 한국인이나 미국인이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표현 방식은 달라도 그 본질은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연습실에서 만난 김명주 선생님께 이런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저 어제 밤에 생각했어요. 음악은 결국 감정을 표현하는 거고 감정은 어디서나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가 달라도 음악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선생님은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시더니 미소 지으셨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음악이 아름다운 거죠. 사라 씨, 이제 조금 알아가기 시작한 것 같네요. 그 말씀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국악을 배우는 과정에서 느꼈던 모든 불안과 의심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외부인이지만 동시에 이 음악과 정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 경계에 서 있다는 것은 어쩌면 제가 가진 독특한 관점이자 강점일 수도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한 해가 또 한 해로 이어졌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6개월이 어느덧 몇 년이 되었고 한국에서의 생활은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하버드 박사과정은 동서양 음악 체계의 비교 연구로 주제를 변경하여 원격으로 진행했고 간간히 미국을 오가며 발표와 심사를 수행했습니다. 가야금 실력도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처음 1년 동안은 기본 주법과 짧은 산조 구절을 배웠습니다. 손톱 관리법, 줄 튕기는 방식, 농현 기법 등 기초를 다지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2년째가 되어서야 김죽 파류 진양조의 일부분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사 과정을 마치고도 한국에 머물러 산조를 계속 공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 학계에서 경력을 쌓는 것이 정석이었지만 이미 제 마음은 가야금과 함께 한국에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곳에 남을 거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과는 달리 이제는 약간의 이해도 섞여 있었습니다. 네, 아빠. 여기서 더 배울 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 길을 찾은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하다면. 하지만 가끔은 집에도 돌아와야 해. 아버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저는 가끔 영상통화로 가야금 연주를 들려드렸고 부모님은 점차 제 선택을 이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서울의 한 대학에서 비교 음악학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 특별 강사로 서양 음악과 동양 음악의 비교를 주제로 한 강의였습니다. 이 일은 제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였습니다. 학생들 앞에 서서 두 음악 세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제가 그동안 고민해온 질문들이 더 명확하게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양 음악은 종종 건축물과 비교돼요. 탄탄한 구조, 균형 잡힌 형태, 그리고 화성이라는 수직적 요소가 중요하죠. 반면 국악, 특히 산조는 흐르는 물과 같아요.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 흐름 속에서 생명력을 느낄 수 있어요. 학생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 교수가 국악에 대해 강의한다는 사실에 의아해하는 표정도 있었지만 점차 제 관점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문화 밖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때로는 새로운 통찰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그들도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가야금 공부도 계속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진양조를 온전히 연주할 수 있게 되었고 중모리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산조는 평생 공부해도 다 배울 수 없어요. 명인들도 죽을 때까지 연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제게 부담이 아니라 위로가 되었습니다. 완벽해지려고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것, 그리고 그 여정을 즐기는 것이었으니까요. 생활의 모든 면에서 한국은 점점 더 제 집이 되어갔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어 이제는 일상 대화는 물론 음악적 논의도 한국어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식도 익숙해져서 이제는 맵고 짠 한국 요리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저히 먹을 수 없었던 김치도 이제는 매일 찾는 반찬이 되었고 된장찌개와 비빔밥은 제 최애 음식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면서 저는 국립국악원에서 열리는 작은 발표회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전문 연주자는 아니었지만 외국인으로서 김죽 파류 진양조를 중심으로 연주하는 특별 무대였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오랜 노력이 이 짧은 시간에 응축될 것이라는 부담감 때문이었죠. 더구나 관객 중에는 저명한 가야금 연주자들도 있을 거라는 사실이 더욱 긴장되게 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산조를 연주한다는 것은 마치 바흐 전문가들 앞에서 바흐의 작품을 연주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김명주 선생님은 공연 직전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라 씨,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까지 연습한 대로만 해요. 무엇보다 마음을 비우고 음악 자체를 즐기세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관객들 앞에 앉아 가야금을 무릎에 올렸을 때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호기심, 기대, 그리고 약간의 의구심이 섞인 눈빛들. 첫 음을 튕기는 순간 저는 모든 걱정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저 음악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긴장으로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마저도 산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진양조의 느린 호흡을 따라 음 하나하나를 정성껏 표현하며 제가 오랫동안 배우고 느낀 모든 것을 소리에 담았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조용한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완벽한 연주는 아니었지만 관객들의 표정에서 그들이 제 연주의 진정성을 느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저를 맞이한 김명주 선생님의 눈가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잘했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네요. 그날 저녁 공연 뒤풀이 자리에서 한 원로 국악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80대로 보이는 그분은 오래전 김죽파 선생님과 함께 활동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외국분이 이렇게 우리 소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에요. 틀린 부분도 있었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지요. 계속 정진하세요. 그 말씀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날 저는 가야금이 단순한 학문적 연구 대상이 아닌 제 삶의 일부가 되었음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몇 년간 저는 더욱 깊이 산조에 몰입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중모리를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 중중모리까지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명인들에 비하면 부족함이 많았지만 그 과정에서 느끼는 기쁨과 깨달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대학에서의 강의도 점차 확장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특별 강사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정규 교수진으로 자리 잡아 비교음악학과 서양음악사 그리고 동서양 음악의 교류사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제 연구는 더욱 깊어졌고 한국 학생들에게 서양 음악을 가르치는 동시에 서양 음악에 대한 한국적 시각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저는 인생의 또 다른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국악 공연에서 알게 된 정민호 씨와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대금 연주자로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을 아우르는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음악적 동료로 만났지만 점차 서로에게 더 깊은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민호와의 만남은 제게 또 다른 차원의 이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전통 국악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연주자로 한국 음악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늘 음악에서 시작해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사라, 당신은 참 특별해요. 한국인도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산조를 이렇게 사랑하다니. 그건 민호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전통 대금을 연주하면서도 현대 음악에 열려있는 모습이 참 매력적이에요.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한국 문화의 더 깊은 층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 모임에 참석해 명절 음식을 함께 준비하고 시골 마을 축제에 가서 풍물놀이를 감상하고 절에서 템플스테이를 하며 새벽 예불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책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한국의 정서와 리듬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깊어가던 어느 봄날, 민호는 제게 청혼했습니다. 북촌의 한 전통 찻집에서 그는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사라, 우리 함께 음악을 만들어 갈래요? 인생이라는 긴 산조를 같이 연주하고 싶어요. 그 말은 제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음악을 통해 만나 사랑으로 이어진 우리의 인연이 이제 평생의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민호.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선율도 연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식은 한국의 전통 혼례와 서양식 결혼식을 혼합한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전통 의식을 치렀고 이어서 화이트 드레스로 갈아입고 현대식 예식을 올렸습니다. 제 부모님도 미국에서 나라와 함께 해주셨고
김명주 선생님은 마치 제 어머니처럼 모든 과정을 도와주셨습니다. 결혼식에서 저와 민호는 특별한 합주를 선보였습니다. 가야금과 대금으로 연주한 산조와 바흐의 선율이 어우러진 독특한 음악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삶처럼 두 세계가 만나 새로운 조화를 이루는 순간이었습니다. 민호의 가족들은 처음에는 외국인 며느리에 대한 걱정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진심으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특히 민호의 할머니는 처음에는 가장 걱정하셨지만 나중에는 가장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종종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라야, 우리 음악에는 한이라는 게 있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슬픔과 그리움이 섞인 감정이지. 산조에도 그 한이 담겨 있단다. 할머니의 그 말씀은 제게 산조를 이해하는 새로운 열쇠가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정서 속에 깊이 자리 잡은 한이라는 감정, 그것이 산조의 느린 장단과 깊은 농현 속에 스며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는 산조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를 자연스럽게 연결해 연주할 수 있게 되었고 자진모리까지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야금의 소리는 더 깊어지고 풍부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음을 재현하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감정과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깊어가면서 우리 부부는 함께 음악적 대화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우리의 저녁 식탁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야금 산조의 진양조와 바흐의 첼로 모음곡이 갖는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두 음악 세계를 실제로 대화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라, 당신이 서양 음악으로 배웠던 것과 산조에서 느낀 감정을 하나의 음악으로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단순한 퓨전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대화로요. 민호의 제안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음악 형식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대금으로, 저는 가야금으로 각자의 전통을 대표하면서도 서로의 영역을 탐험하고 접점을 찾아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크로스오버가 아니라 두 음악 전통의 진정한 대화를 모색하는 시도였습니다. 한국 전통 음악과 서양 음악의 대화를 위해 우리는 서양의 현악기와 한국의 전통 악기가 함께하는 앙상블을 구성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음계와 조율부터 다른 악기들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그리고 연주 스타일의 차이를 어떻게 존중하면서도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낼지가 큰 과제였습니다. 우리는 거의 1년간의 실험과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한국 음악의 미세한 음높이 변화와 농현을 서양 악기로 표현하기 위한 특별한 기법들을 개발했고, 반대로 서양 음악의 화성 구조를 한국 전통 악기들이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했습니다. 그 과정은 단순한 음악적 작업을 넘어 문화적 대화이자 상호 존중의 여정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무르익어가던 시기, 우리는 첫 공연을 서울의 한 예술 공간에서 열었습니다. 두 세계의 대화라는 제목의 이 공연에서 가야금 산조와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이 서로의 요소를 주고받으며 새로운 음악적 가능성을 탐구했습니다. 특히 가야금의 농현과 첼로의 비브라토가 만나는 순간, 그리고 장구의 장단과 피아노의 리듬이 교차하는 부분은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감동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한 음악평론가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퓨전이 아니라 두 음악 세계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대화였습니다. 외국인 연주자의 한국 음악 이해가 이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오랜 시간 동안의 여정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그저 호기심 많은 외국인 학생에 불과했던 제가 이제는 두 문화 사이에 의미 있는 다리를 놓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부부에게는 더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아름다운 딸 지수가 태어난 것입니다. 한국 이름과 미국 이름 소피아를 함께 가진 이 아이는 우리 두 문화의 결합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지수의 탄생은 제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쁨이었습니다. 두 문화 사이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풍요로운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민호, 지수에게 어떤 음악을 들려줄까요? 모차르트도 좋고 산조도 좋아요. 둘 다 들려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 아이는 모차르트의 소나타와 가야금 산조를 번갈아 들으며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아기 때부터 두 음악 세계에 노출된 지수는 자연스럽게 양쪽 문화를 흡수해 갔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드디어 산조의 전장단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를 모두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문 명인들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오랜 세월 동안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산조의 깊은 세계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명주 선생님은 이제 80대에 접어드셨지만 여전히 제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한 번은 선생님께서 제 연주를 들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라 씨, 이제 기술적으로는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진정한 산조는 기술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제는 당신만의 목소리를 찾을 시간이에요. 제 목소리요? 그래요. 김죽 파류를 배우지만 결국은 그것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해요. 당신의 인생과 감정을 담아내는 거예요. 그 말씀은 제게 큰 도전이자 영감이었습니다. 저는 김죽 파류 산조를 기반으로 하되 제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담아 약간의 변주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차 자신감을 가지고 제 목소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긴 세월이 쌓이면서 저는 제가 배우고 경험한 것을 담은 책 경계에서 울리는 소리를 출간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쓴 이 책은 제 개인적인 음악 여정뿐 아니라 동서양 음악의 만남과 대화에 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었습니다. 책에는 제가 기록해온 가야금 학습 일지와 함께 산조의 구조와 미학에 대한 분석, 그리고 서양 음악과의 비교 연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명주 선생님께서는 책에 서문을 써주셨습니다. 사라는 가야금과 산조에 자신의 인생을 바쳤고 우리도 미처 보지 못했던 관점으로 우리 음악을 바라보게 해주었다. 음악은 국경과 언어를 넘어선다는 사실을 그녀를 통해 다시 한번 배웠다. 이 책은 한국과 미국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고 동서양 음악의 비교 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저작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는 제게 강연 초청을 보냈고 국립국악원에서는 특별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저는 늘 강조했습니다. 제가 한국 음악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배우는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배울 것입니다. 이 깊은 음악 세계에 발을 담그기 시작한 것에 불과합니다. 책 출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가족에게는 또 하나의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둘째 아이 아들 준호 미국 이름 에단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4명이 되었고 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 그리고 끊임없는 음악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지수는 어느새 5살이 되어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 가끔은 제 가야금에도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언젠가 지수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가야금을 연주해요? 피아노처럼 쉬운 악기도 많은데.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가야금을 처음 들었을 때 그 소리가 엄마 마음에 특별하게 닿았어.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친구를 만난 것처럼. 그래서 멀리 한국까지 와서 배우게 되었지. 나도 그런 악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너는 어떤 소리가 마음에 특별하게 닿는지 잘 들어보렴. 그게 피아노일 수도 가야금일 수도 아니면 완전히 다른 악기일 수도 있어. 아이와의 그런 대화들은 제게 새로운 관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음악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두 문화의 정체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키워갈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긴 여정이 사반세기에 가까워지는 지금, 저는 서울의 한 대학에서 가야금과 비교음악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민호와 함께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한국과 미국의 문화를 모두 알려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이제 피아노에 꽤 능숙해졌고
준호는 아직 어리지만 음악을 들을 때면 몸을 흔들며 즐거워합니다. 김명주 선생님은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 편히 쉬고 계시지만 저는 여전히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가르침을 청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배울 것이 많고 매일 새로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사라야, 내가 이렇게 오래 산조를 공부할 줄은 처음에는 몰랐단다. 한 외국인 학생이 잠시 공부하다 돌아갈 거라고만 생각했지.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선생님. 이 소리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꿀 줄은요. 오랜 세월 동안의 산조 공부는 저에게 단순한 음악적 기술 이상의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철학이자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되었습니다. 정확함보다는 진정성을, 완벽함보다는 진실된 표현을, 그리고 구조보다는 흐름을 중시하는 관점. 이제 이 모든 것이 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지난 세월의 여정을 돌아보면 그것은 단순한 학습의 과정이 아니라 인생의 변환이었습니다. 서양에서 온 젊은 학자가 산조를 만나 완전히 새로운 삶의 길을 발견하게 된 이야기. 때로는 외롭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제가 지금의 제가 되는데 필요했습니다. 민호와 저는 여전히 함께 음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세계의 대화는 이제 전문적인 음악 앙상블로 성장하여 국내외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음악은 단순한 퓨전을 넘어 진정한 문화적 대화를 지향합니다. 종종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하버드 박사가 왜 가야금을 연주하죠? 그때마다 저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대답합니다. 가야금은 제게 단순한 악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제 영혼의 목소리이고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야금을 통해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저는 가야금의 9줄 속에서 무한한 우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평생을 산조와 함께할 것입니다. 가야금이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이니까요. 진정한 음악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끊임없이 흐르고 변화하고 살아 숨쉰다. 마치 산조처럼 제 삶도 여전히 흐르는 중입니다. 한 장단이 끝나면 다른 장단이 시작되고 그 리듬과 선율 속에서 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나를 발견해 갑니다. 하버드에서 서울까지, 바흐에서 김죽파까지 그 긴 여정은 결국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여전히 제 마음을 울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